안녕하세요. 전 50대 바다 일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요즘에 그동안 떨어져 지내던 세상을 다시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도 그런 공부를 하다 알게 된 곳이죠. 라디오 극장 같은 이곳에서 정말 다양하고 놀라운 사연들을 접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아 이곳에 보내게 됐네요. 제가 경험한 기적이 이곳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 누군가에게 또한 생기길 바라며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기고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저를 혼자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친척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하루 24시간 눈칫밥을 먹어야 했죠. 어찌 방을 내어주시고 밥까지는 먹여주셨지만 거기까지 끝이었습니다. 필요한 것 외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린 제가 감당을 해야 했죠. 그렇다고 저를 보살펴준 친척 어른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었고, 저를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눈앞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보며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성공에 대한 열망을 키워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장사에 관심을 갖게 됐죠. 공부를 이어갈 상황도 되지 않았지만 머리도 영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한 뒤 일찍이 장사에 뛰어들게 됐죠. 생계를 위해 시작하게 된 노점 장사였지만 제법 장사가 잘 됐습니다. 맛도 맛이었지만 제 얼굴의 특징이 워낙 특이해서 사람들 인상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다시 제 노점을 찾아오셨거든요. 전 양쪽 눈동자 색깔이 다른 홍채 이색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보다 오드아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그런 남들과 다른 차별성 때문인지 노점은 날이 갈수록 잘 돼갔고, 자신감을 얻었던 저는 작은 가게를 얻어 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제 눈동자 색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요. 음식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주인분께 빌어도 보고 쓰레기통도 뒤져가며 가게 성공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배신하지 않았죠. 이른 나이 제법 큰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처음 노점을 할 때와 비교하면 한 달 내내 일해서 번 돈을 점심 장사로만 벌었을 정도였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항상 마음을 둘 곳이 없어 외로워했습니다. 전 가족이라는 품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런 저에게 한 여자가 마음속으로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우리 가게에 일을 하던 나이 어린 여자 직원이었죠. 그 직원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걸 다른 직원들에게 듣게 됐던 전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그 여자 직원을 챙겨주게 됐죠. 그런데 분명 내가 여자 직원을 챙겨주고 있었는데 어느새 제가 그 직원의 챙김을 받고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제가 부실하게 먹는다며 직접 한 반찬도 갖다 주고 하얀 옷에 누렇게 띈 기름때가 보기 좋지 않다며 빨래와 다림질까지 해줬죠. 그러다 보니 저를 알뜰살뜰히 챙겨주는 여자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또한 저를 싫어하지 않는 눈치다 보니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고 우리는 연인이 됐죠. 그렇게 2년이 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 정도 만남을 가지고 나니 이 여자라면 결혼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여자 또한 제 어린 시절을 듣고 알고 있었기에 제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보기 좋게 단번에 거절을 당했어요. 여자는 어려운 형편에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몸이 아프신 부모님으로 인해 자신에게 결혼은 사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 가족을 만드는 꿈을 이루라며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여자를 포기할 수 없던 저는 여자가 안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 날부터 실질적으로 장인 장모님이 될 분들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죠. 이후 그 무엇보다 가족이 중요했던 저는 장인 장모님을 제 친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살게 됐죠. 그런데 결혼 전과 후가 똑같은 저와 달리 아내는 결혼 후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허튼 곳에 돈 안 쓰는 건 물론이고 돈 자체를 무서워하던 아내였어요. 물건의 수명을 다해도 다른 용도로 쓰며 근검 절약을 몸소 실천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혼 후 아내는 집 인테리어를 한다며 값비싼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였고 필요하지도 않는 사치품들까지 샀습니다. 처음에는 신혼 분위기에 들뜬 아내가 잠깐 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 연애를 해오며 알게 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몇 달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기다 이전까지만 해도 몸이 아프신 장인 장모님께 효녀 역할을 톡톡히 해내던 아내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장인 장모님을 나몰라라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데 바빴죠. 그런 아내와 말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러는 거야? 왜 정신을 못 차려? 이제 들뜬 기분 내려놓고 지낼 때도 됐잖아.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장인어른 병원 가는 날 같이 좀 가라고. 당신이 장인어른 업고 가는 것도 아니고 택시 타고 가서 접수 수납 정도만 하는 건데 그걸 안 해? 당신이 안 간다고 했으면 내가 택시라도 집 앞까지 준비했을 거 아니야. 몸도 불편하신 분들 한참 밖에 세워놓게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게 내가 요즘에 많이 바쁘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 부모님도 아닌데 왜 그렇게 뭐라고 해? 뭐? 부부 사이에 당신 부모님 내 부모님이 어딨어? 내가 장인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리고 당신 말처럼 당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알아서 더 잘 챙겨드려야지. 전처럼 일한다고 정신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도대체 왜 이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해. 또 피하려고만 하고. 나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말 좀 해달라고. 돈이야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절제가 안 된다 치자. 그건 내가 알아서 열심히 돈 벌어서 채워 넣을게. 그런데 왜 장인 장모님 대하는 태도가 변한 거야? 왜 그래? 당신이 아픈 노인네들 데리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당신 앞에서는 점잖 떨지? 부자 사위의 도움까지 받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그런데 나한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알아? 이제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지질이 궁상 떨지 않아도 되는데 동네방네 나한테 창피를 주고 싶은지 별 거지 같은 억지를 다 피운다고. 그런 부모님 데리고 다니는 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그리고 말은 통할 것 같고 예전에야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싫어. 그 노인네들 수발드는 거 지겹다고. 나도 이제 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어. 남들처럼 말이야. 운동도 배우고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면서 그 노인네들 수발과 생활할 돈 버느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다고. 자신의 인생 없이 희생만 당하며 살아온 인생, 이제 좀 즐겨보겠다는 아내를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사람 본성 어디 가는 게 아니니 저렇게 화풀이하든 놀 거 다 놀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아내가 말한 잃어버린 아내의 인생을 그렇게 해서라도 되찾아주고 싶었어요. 아내의 변한 모습이 걱정은 됐지만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현재 정도라면 저 혼자서도 처가댁 일과 가게 일을 동시에 하며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져주게 됐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듯 아내는 제가 이해를 해줄수록 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 탓에 집안일을 비롯해 처가댁의 일까지 제가 도맡아 하게 됐죠. 이해를 하겠다고 말한 저였지만 본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보며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있는 대부분의 시간이 다른 대화 없이 조용했던 것 같아요. 각자 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말이죠. 주말인 그날도 서로 일어나 다른 말 없이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제가 간단한 아침상을 차리게 됐죠. 그런데 밥을 먹으러 주방으로 나온 아내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주방으로 오기도 전부터 또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무슨 큰일인가 싶어 아내를 뒤따라갔죠. 왜? 무슨 일이야? 일어나자마자 헛구역질이라니. 모르겠어. 갑자기 음식 냄새가 너무 역하네. 아니, 무슨 냄새가 난다고. 혹시 당신 임신한 거 아니야? 어? 그럴 리가. 그게 아니군. 별 냄새도 안 나는 음식 때문에 헛구역질을 할 일이 뭐가 있어.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찾아가게 된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긴 거예요. 항상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꿈꾸던 저에게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였죠. 그때 전 그 누구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된 걸 알고 난 후 마음가짐이 달라진 듯 보였어요. 자신만 생각하던 전과 달리 과거의 아내 모습처럼 헌신적이고 자신의 부모님께도 잘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10달 동안 순조로운 나날들이 지나갔고 제 딸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빨간 핏덩이가 얼마나 예뻤던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 넣은 아이 같았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던 저는 매일매일 아이만 바라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바라왔던 자식이었고 처음 아이를 받아본 초보 아빠이다 보니 부족한 게 많았어요. 아이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말이죠. 아이에게 정신이 팔려있던 탓에 아내에게 그리워진 그늘을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와 같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행복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웃는 얼굴 뒤에 산후 우울증이라는 자신의 어두운 감정을 숨기고 있었죠. 미처 아내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저에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던 출생신고를 하러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산후조리를 하는 몸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밖을 나가는 게 걱정이 됐던 저는 급히 집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아내와 아이는 없었고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어요. 아내가 작성한 그 종이의 내용에는 자신이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를 구하기 위해 곧장 경찰서로 들어갔고 경찰에서 협조를 한 뒤 아내를 찾기 위해 직접 두 발로 뛰게 됐죠. 아내가 가볼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도 아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 찾아다녔고 아주 작은 정보라도 없는지 묻게 됐죠.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어요. 며칠 뒤 경찰 측에서 아내가 사라진 모습을 봤던 목격자를 확보하게 됐고 목격자의 증언으로 아내의 행적을 뒤따라가게 됐다고 했죠. 경찰들과 같이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그 정보만으로 충분히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곧 아내와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와 아이가 있었을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며 저를 데려가는 형사의 목소리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사를 따라가다 보니 한 절벽 끝에 다다르게 됐고 그곳에는 아내의 가방과 신발, 아기의 공갈꼭지가 놓여져 있었죠. 형사는 저에게 아내가 아이를 안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형사가 가리키는 절벽 끝으로 뛰어가게 됐어요. 그 밑에 분명 아내와 아기가 있을 것만 같았죠. 경찰들이 절벽 끝으로 가는 절 말렸고 넘어지며 절벽 아래 수십 미터 아래 바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깊고 깊은 바다를 보고 난 후에야 현실적인 생각이 떠올랐죠. 전 형사를 붙잡고 아내와 아이의 시신은 어디 있냐며 묻게 됐습니다. 제 물음에 형사는 입을 꽉 깨물며 겨우 대답을 해줬어요. 아직 아내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해류로 인해 떠내려갔을 만한 바다의 저점까지 확인해 봤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 측에서 몇 번의 수색 작업을 더했지만 끝내 아내와 아이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수사 결과로는 두 사람 모두 사망이 확실히 되는 실종 상태가 됐죠. 아내와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던 저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다른 흔적을 찾아보는 동시에 시신 또한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죠. 저에겐 전부였던 내 가족을 저는 또다시 잃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버린 저는 삶의 희망이 꺾여버리게 됐죠.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의 삶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아내와 아이를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 시도가 실패가 되며 그마저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극단적 선택의 실패를 쉽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것이 저에게는 지옥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이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저는 사람들이 들끓는 도시의 삶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들 모두 저에게 너무 큰 소음과 고통으로 다가왔죠. 전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포기하고 정리한 채 아내와 아이가 있을 바닷가로 가게 됐습니다. 두 사람 때문인 이유도 있었지만 넓고 무한히 흐르는 바다를 보면 조여오던 숨통이 트였어요. 그렇게 한 어촌 마을에 터를 잡게 됐습니다. 어느새 삶의 목적이 없는 삶을 20여 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감기면 잠을 자고 눈이 떠지면 생활을 하는 영혼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작은 배를 얻어하는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저한테 쓰는 비용이라고는 얼마 되지 않았기에 어업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바다 가까이로 나가서 아내와 아이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배를 타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하루하루 아내와 딸아이를 벼랑 끝으로 몬 죄인으로서 누구보다 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생긴 겁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 일이 말이죠. 그날 역시 전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하염없이 넓은 바다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내와 딸아이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죠. 최대한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이른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절벽에서 누군가가 바다로 빠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마치 제 아내와 아이같이 보였어요. 전 곧바로 절벽 쪽으로 배를 몰고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고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을 배 위로 건져 올리게 됐어요. 건져 올리고 보니 이제 막 학생 티를 벗은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안타깝기만 하더군요. 다행히 겉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몸에 이상이 없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시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죠. 보이지 않는 곳에 외상이 없는지 파악을 하며 구조대에 전화를 걸게 됐습니다. 그런데 몸 이곳저곳을 보며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갓난아이였던 제 딸이었죠. 여자에게서 보여지는 신체적 특징이 제 딸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가지게 된 신체적 특징은 모두 저와 관련이 된 것들이었죠. 의식을 확인하려 동공을 봤는데 저와 똑같은 눈동자 색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와 다르게 두 눈동자 모두 파란색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것뿐이라면 단순히 눈동자가 비슷한 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더 확인을 해볼 것도 없었죠. 너무 급박했으니까요. 그런데 손가락과 발가락에 보이는 신체적 특징도 저와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과도 똑같았죠.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119 구조대가 하라는 대로 확인을 하고 있었죠. 다행히 외부에 보이는 큰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호흡도 잘하고 있었고요. 한숨을 돌리게 되자 구조대원이 찾아보라던 신분증을 찾게 됐죠. 그런데 처녀의 가방 속 신분증을 꺼내보게 된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분증의 이름이 과거 아내가 아이의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던 이름과 같았거든요. 오랜 기간 아내와 딸만 그리워하던 저의 편집증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신분증으로 보게 된 처녀의 얼굴이 저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서 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물어볼 수도 없었으니 우선 배를 대고 구조대와 함께 병원으로 가게 됐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된 여자는 곧 의식을 회복했어요. 다행히 의식을 잠깐 잃었던 것과 발목을 다친 것을 빼면 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바다에 빠지게 됐냐고 묻는 경찰의 말에 미끄러져서 그렇게 됐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전 아가씨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경찰의 간단한 조사가 마칠 때까지 병원에 같이 남아 있었죠. 저 감사합니다. 대신 병원 수납까지 해주셨다고. 그 연락처 주시면 제가 꼭 병원비도 갚고 사례도 하겠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그런데 지낼 곳은 있어요. 왜 아까 가족들 연락처 묻는데도 대답을 안 하던데. 연락할 곳이 있다면 일어나자마자 가족들을 찾았을 텐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가족들은 있어요. 다만 사정이 좀 그래서. 몸 나을 때까지 머물 곳 없으면 우리 집에서 몸 회복 다 할 때까지만이라도 있어요. 내 입장에서도 구한 사람 끝까지 멀쩡하게 만들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 여자는 몇 번의 거절을 했지만 자신도 딱히 지낼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었는지 이내 저희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으로 오게 된 여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돌봐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짐작하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아가씨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족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아무 연락 없으면 걱정 많이 할 텐데. 네, 괜찮아요. 형식적으로 가족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만 아니었어도 제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뭐 그렇다고 하니 더는 권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무슨 일들을 겪었길래 그렇게 가족에 대한 원망이 커요?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를 했네. 그 개인적인 이야기일 텐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제 목숨도 살려주시고 지낼 곳도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아가씨 입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듣게 됐습니다. 흔히 TV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집안 환경인 가정에서 태어나 지냈어요. 아빠는 맨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폭력을 일삼았고요. 나중에는 밖으로 나가서 돈 벌고 오라면서 집에서 내쫓기도 했어요. 보통 이런 집들은 엄마라도 자식을 감싸주던데 저희 집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매일 술에 빠져 살았고 가장의 능력이 없는 아빠를 보고 욕을 하고는 했죠. 그래서 맨날 집안에서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말 저희 집을 보고 한 걸 거예요. 정말 지옥 그 자체라고 할까? 단 하루도 마음을 놓고 살 수 없었던 날들이었어요. 그런 집에 살고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 집을 탈출해야 하겠다. 아니면 어차피 망한 인생 나도 막 나가보자. 뭐 이렇게 들거든요. 저도 그 두 생각 중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 엄마 아빠와 같은 사람은 되기 싫어서 전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돈은 없으니까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못 꿨지만 친구들을 학원 선생님 삼아서 공부했고, 대학을 가려면 등록금이나 학비다 큰 돈 들어갈 곳이 많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등록금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도 했죠. 아저씨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에선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을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법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되지도 않는 이유로 학교나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일 당하게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그 상황을 견뎌내고 학업에 열중하고 등록금 모으는데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좋은 결과도 받았고요. 원하는 대학교 합격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당장 내일부터 지금까지와 다른 삶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요. 대학 갈 생각에 신이 나서 방방 떠다니니 아빠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분명 등록금 대출 없는 형편인 걸 뻔히 알면서 신나 있으니 어딘가에 모아둔 돈이 있을 거라는 걸 눈치챘고, 아빠가 그 돈을 가지고 결국 도박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그렇게 제 7년 가까이 모은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 돈으로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에 멋진 사회인이 되어 있을 제 미래까지 한꺼번에 사라진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에 제가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처럼 또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를 내고 울어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 말이에요. 그러면 저 스스로 너무 비참하고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았는지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시간도 더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으니까 더 빨리 돈을 모을 거고 다시 수능 쳐서 대학을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려면 그 집을 나와서 생활했어야 했어요.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면 아빠가 도박한다고 가져가고 엄마가 집 생활비 해야 한다고 가져가니까 나중에 제 교통비, 식대 빼고 남는 게 단돈 몇만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나가려고 계획을 하던 중에 아빠가 큰 사고를 쳤어요.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전 재산과 집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도박할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집에서 내쫓겨나게 됐죠. 아빠는 이미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엄마랑 작은 방을 얻어서 살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짐 같은 존재였다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 평생 남남으로 살면서 서로한테 피해주지 말자고. 전 엄마가 너무 큰 충격에 힘이 들어서 한 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엄만 정말 차갑게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울면서 엄마를 잡으니까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거라면서 제가 어떻게 태어난 존재인지 말해줬어요. 그렇게 엄마한테 듣게 된 전 애초에 태어나서도 안 됐고 태어난 후에도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죠. 전 엄마가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하다가 생긴 아이였어요. 어쩌면 제가 알고 있던 아빠도 친부가 아닐 수 있다고 했죠. 자기도 제가 정확히 두 사람 중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왜 아빠를 선택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애초에 그 남자분과 사랑을 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부모님과 가난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조건 좋은 사람과 결혼했을 뿐이라고.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가 아빠를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그냥 즐기기만 하려고 했는데 덜컥 뱃속에 제가 생긴 거고요. 만약 제가 자라면서 엄마랑 결혼한 분을 닮지 않으면 자기가 받아온 것, 자기의 부모님이 받아온 것까지 빼앗길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아빠한테 도망을 치게 됐고요. 혹시 상간남과 도망을 쳤다는 게 들킬까봐 저랑 절벽에 떨어진 척을 하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자신과 저의 흔적을 지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런 사람일 줄은 자기도 몰랐다면서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아니었으면
아빠와는 계속 재미를 보는 관계를 가졌을 거고 결혼했던 분과 살면서 여유 있게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았을 거라고. 제가 자신을 망친 원흉이라면서 지금까지 절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 제발 좀 자기 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했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까 엄마라는 사람을 더는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부일 수도 있는 분 찾아가겠다고 이름과 사시는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죠. 지금 사시는 곳은 모른다고 해서 과거 엄마랑 결혼 생활을 하셨던 곳으로 찾아갔는데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는지 계시지를 않았어요. 좀 더 찾아보니까 행방불명이라는 말도 들리고 엄마랑 제가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하셔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말도 들리고 어쨌든 이름 석자로 찾을 만큼 찾아봤지만 더는 이 세상에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유일하게 날 반겨주실지도 모르는 분께서도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살아서 뭐하나 싶었어요. 생명이 잉태가 됐을 때부터 이 세상에 반겨줄 사람 없는 사람이고 제 인생도 밑바닥 가장 밑에 있으니 더 이상 살아갈 힘이 나지 않았죠. 죽어도 내 몸뚱아리 하나 수습해줄 사람 없으니 넓은 바다에 몸을 던져서 원래 태어나지 말아야 했었던 사람처럼 무로 돌아가고자 했죠. 그렇게 아저씨께서 저를 구해주신 날 제가 바다에 몸을 던지게 된 거예요. 물론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기구하죠? 제 삶이. 그 말을 듣자 전 제 짐작이 맞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라는 걸 말이죠. 듣기만 해도 힘든 삶을 살아온 딸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덤덤하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자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텅 비어있던 가슴이 다시금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아이를 데려갔으면 잘 키우기나 할 것이지 왜 잘못도 없는 아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시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느끼게 만든 건지 아내를 찢어 갈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말을 듣고 너무 심하게 오열을 하고 있자 딸은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아저씨 지금 우시는 거예요? 저 괜찮아요. 그때는 제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닫은 거예요. 지금 아저씨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 많이 받았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시지 마세요. 제 딸이 맞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정황상 제 딸이 맞아 보였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 많았지만 우선 아이에게도 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나중에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딸아이의 혼란스러울 상황을 대비하고자 말이죠. 내 이야기도 들어봐 줄래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당황스럽겠지만 아가씨 엄마라는 사람이 겪은 상황이 내가 겪은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가씨 엄마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바다에 빠져있는 아가씨를 배 위로 올렸을 때부터 조심스러웠지만 내 딸아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내 딸이 20여 년 전에 죽었다고 알고 있었기에 나도 확신은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가씨 신체에서 보이는 나와 닮은 점들 때문에 계속 내 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거기다 아가씨가 한 말까지 들으니 난 아가씨가 내 딸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그럼 내 이야기가 얼마나 아가씨 엄마라는 사람이 한 말과 닮아 있는지 한번 들어봐 줘요. 자신이 내 딸일 수도 있다는 황당한 소리에도 아가씨는 전혀 놀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하는 말에 귀를 쫑긋 기울이며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그렇게 제가 이곳 어촌마을에서 어부가 되어 지내게 된 나날들을 이야기해주게 됐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나고 잠깐의 정막이 흘렀습니다. 이제 서로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한마디 말을 꺼내는 게 너무 어려웠죠. 먼저 제가 아가씨의 감정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부녀일 수도 있다는 심정이 많이 겹치긴 하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나도 당장 아빠 따라자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확인을 하자고 할 수 없으니
서로 이렇게 닮은 점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이라고 생각하는 정황들이 다 맞다고 해도 내가 친부가 아닐 수도 있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오늘은 이만 쉬어요. 우리가 부녀 사이가 맞는지에 대한 검사는 아가씨 마음이 진정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딸일 수도 있는 아가씨에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려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다 듣게 된 아가씨가 저를 잡고 당장 내일이라도 검사를 받자고 했죠. 아니요. 시간 더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검사 받아봐요. 아저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녀지간이 맞는다면 더 이상 시간 끌어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저씨나 저나 서로 평생 곁에 있어줄 가족을 그리워했잖아요. 맞다면 1분 1초라도 빨리 알아야죠. 만약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에게 가족들이 되어준 관계가 돼도 좋잖아요. 전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니까 아저씨께서 편하신 날로 정해서 검사 받기로 해요. 그 다음 날 우리는 친자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몰라 병원 외에도 일반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여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오류까지 확실하게 하고자 했죠. 병원보다 일반 검사기관에 의뢰했던 결과가 먼저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두 군데 모두 우리가 친생아 관계일 확률 99%라는 결과가 들어있는 서류를 받게 됐죠. 두 검사 결과만으로도 우리가 부녀 관계임을 확실히 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검사 결과 때까지 부녀의 감격적인 상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곳에도 역시 우리 두 사람이 부녀 관계가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죠. 전 20여 년 전 죽었다고 생각한 딸을 다시 만나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오랜만에 감사함을 느끼는 날이었어요. 그 감정은 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두 사람 모두 가족을 그토록 바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물보다 진한 피로 이어진 가족을 되찾게 된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검사를 받기 전 서로가 살아온 힘든 삶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그 서러움이 모두 다 씻겨 내려갈 때까지 부둥켜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계속 만지며 지금 이 상황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걸 확인하고 확인했죠. 그렇게 그날은 하루 종일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더 자세히 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꿈 같은 나날들을 보냈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엔 분노의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딸아이에게 듣게 된 힘든 삶과 우리 부녀 간의 생이별을 하게 만든 장본인 아내 때문이었죠. 딸아이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폭력의 자국들과 고생해온 나날들을 직접 딸아이에게 들을수록 그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제 곁을 떠난 것이야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해도 용서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데리고 간 딸아이만큼은 자신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키워야 했습니다. 애초에 그럴 자신이 없었다면 아이만 저에게 두고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야 했죠. 딸아이의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한 행동으로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 그 벌을 제가 대신 내리고 싶었어요. 아내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 때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챈 딸이 하지 말라며 절 말려왔죠. 아빠, 무슨 생각을 또 그리 골똘히 하세요? 아니. 아직도 나는 이게 현실이 맞는지 헷갈려서 가끔 멍할 때가 있어. 그 말 진짜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빠 방금 전 표정 어떤지 모르시죠? 엄청 무서운 표정하고 있으세요.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고생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그 표정이시던데. 혹시 엄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맞죠? 솔직히 말아마. 나야 네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든 무슨 짓을 했든 상관이 없다. 그런데
너한테 한 행동들은 용서가 안 돼.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키워? 그것도 자기가 납치하듯이 애를 데려가 놓고서 내 기준으로서는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는다. 네 엄마 찾아가서 만날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 잘못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해야겠어. 아빠, 저도 제 옛날 생각하면 화나요.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을 거예요. 아빠를 만났으니까요. 엄마하고 제가 아빠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를 미워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아빠랑 제가 떨어진 시간이 얼마나 긴데 그 사람들 생각을 하겠어요? 당장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더 듣는 것도 바쁘고 다음날 아빠랑 해야 하는 것도 쌓여있고 같이 먹어야 하는 것도 한참을 많은데 그 사람들, 내 아픈 과거, 아빠한테 말할 때마다 아파오지만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 아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해주는 게 아빠와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 그 사람들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빠랑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에도 너무 짧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런 곳에 신경 쓰거나 힘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만 행복할 수 있게 지내요. 그런 사람들 어차피 말로가 안 좋을 건 뻔해요. 아니 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아빠, 그러니까 나랑 약속해요. 그 사람들 생각하지 않기로. 그 사람들 생각이 떠오르면 저와 뭘 할지를 바로 떠올리면서 고민해요. 알겠죠? 역시 부모보다는 자식이 나은 듯 했습니다. 맞아요. 저 또한 역시 딸아이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아까웠고 모자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를 하려 계획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었죠. 딸이 한 말처럼 전 딸과 보낼 시간들만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던 저와 딸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과 못다한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딸 덕분에 저는 조금씩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과거 평범했던 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딸 역시 다시 대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 넓은 사회와 세상을 만나기 위해 딸은 곧 제 곁을 떠날 것 같습니다. 같이 있었던 날보다 떨어진 날들이 너무나 길어 아쉽기는 하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는 보내줘야 하겠죠. 이제 딸아이만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알아갈 공부도 하고 있고요. 정말 기적같이 찾아온 제 딸과 다시 찾은 행복,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떤 일에도 믿음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되길 바라며 글을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